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세적인 측면에서 시장 상황이 참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미래적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소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암호화폐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코인 ICO의 단계적인 허용은 현 정부 공약 가운데 하나여서 기대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에서 ICO 허용 주장을 펼쳐서 그런지 꽤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겠다라는 의지를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렇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꽤나 기대를 갖게 만드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에서는 통화청 총재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만 듣고 있으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도 들을 수가 있지만 사실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면 디지털 화폐를 커런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산, 에셋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성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 주목받으면서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과 비슷한 틀입니다. 이런 방식의 인식은 미래적인 발전과 기대를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꽤 비전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월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입니다. 이게 과연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을 앞두고 개인은 팔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 보도했습니다. 특히 옵션 시장에서 이더 콜 옵션 매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세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이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타이밍일지 이 투자자의 판단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14% 수준의 하락세를 경험하면서 2만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20개월 최저 월봉 마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은 6월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8월 한 달이 얼마나 힘겹게 진행됐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몇 가지 데이터를 거론하면서 어쩌면 바닥 언저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제 곧 강세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을 앞두고 전해지고 있는 여러 소식들 우선 짚어본 뒤에 산업과 정책적인 측면을 다룬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1,500달러를 반납한 뒤에 좀처럼 시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일 동안 8% 이상 시세가 빠졌고 최근 24시간 동안만 하더라도 2.6%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시세 흐름이 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은 이더리움을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일까 아니면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일까 이 판단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개인과 기관의 행동 차이는 꽤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떠들썩한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머지로 인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더를 팔고 있고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네시스 트레이딩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 옵션 시장에서 이더 콜옵션 매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건 이더 강세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밀러 타박의 수석 전략가 매트 말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을 접하고 리스크 회피를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개인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는 반면 보다 정교한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약세장을 활용해서 이더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머지 효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하도 시세가 빠지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확실히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 같은 데이터 역시 이더리움 매도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다 보니까 매집을 단행한다라는 것 그닥 간단치 않다라는 점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마툰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펀딩 비율이 14개월 최저치로 떨어졌다. 마이너스 펀딩비는 이더 선물 시장에서 숏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종전 마이너스 펀딩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켓에서 대규모 숏 스퀴즈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에 관측된 적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마이너스 펀딩비는 현물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해지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더리움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프랭크 다우닝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온 경향이 높아지면서 이더리움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조정장에서 이더와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거래됐다. 이건 머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높아진 것이다. 머지 이슈로 인한 이더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데이터 각각은 참 다른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과 나의 정보력이 이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의 경우에는 머지를 통한 가격 상승이 좀 더 이뤄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적든 많든 추가 매수를 단행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을 힘겹게 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정책 의지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진보 진영의 거물로 통하기도 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의 비판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은행 총재가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인 공급 압력을 해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글로벌 긴축 상황으로 인해서 개도국이 특히 취약하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금리만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키타고 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감안할 때 유럽에서는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 통화 정책 수립은 코로나 발생 이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공급 충격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불안정하다. 이건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우그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온 공급 순풍이 역풍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역사적인 변화의 정점에 서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회복은 더 지속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통한 핸들링에는 한계점이 분명하고 지정학적인 상황 등 변수가 자리한다라는 점에서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다잡겠다라고 금리 인상만 강행해서는 안 된다. 한계점이 너무 뚜렷하다. 이런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정말이지 135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연고점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글로벌 불안 요인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러다 정말 환율 1400원을 바라보게 되는 건 아닐란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만 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20개월 최저 월간 종가 마감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6월의 저점 또는 그 이상까지 더 깊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트레이더들이 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강타한 뒤에 비트코인은 6월 저점을 이탈하려는 트렌드를 잃어버렸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6월 전저점 위에 자리할지 여부인데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유동성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언급했는데 현재 공급된 비트코인의 50%가 손실 상태라는 점에서 이전 매크로 시장의 바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6월에는 이게 50.28% 수준이었고 지금은 51.76%다. 이 지표는 이전의 모든 약세장과 2020년 3월에 5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비트코인의 50% 정도가 손실을 기록하면 역사적으로 바닥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닥 언저리 부근일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찍으면 이제 남은 건 위로 올라갈 일, 그거 하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 전반과 관련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 암호화폐 신규 발행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유럽연합 암호자산 시장 법률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ICO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신규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이후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관련 기술 발전과 고용 창출 등 산업 발전 기회도 약화시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럽은 암호자산 규제 법안을 통해서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과 공개는 물론 거래소 거래 승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 발행 암호자산의 국내 상장을 통한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라면 관련 산업 발전과 이용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근래 들어서 이렇게 다소 정신머리 박힌 진단을 내놓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ICO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꽤나 이 산업의 비전에 대해 강한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ICO를 통해서 국내 코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제대로 검증받은 뒤에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된 코인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유통된다는 것이어서 산업의 제도화와 관련해서 꽤 임팩트가 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은이 이런 설명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자산이라고 표현한 것이 꽤나 눈에 띄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통화청 총재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 부적합하다 이런 멘트를 제시해서 역시나 눈에 띕니다. 라비메논 싱가포르 통화청 총재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해서 화폐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는 리스키한 자산이다. 통화청은 암호화폐 거래가 소비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암호화폐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화폐, 커런시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을 하자면 커런시가 아니라 자산, 에셋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0원이었던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화폐로서의 효용성 때문이라기보다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의 역량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돌덩어리 금, 이것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면서 더 이상 화폐로 사용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이 돼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의미 있는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 종목들과 에셋으로서 가능성을 가진 종목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제도적으로 또 인식적으로 확연하게 확실하게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이버 캐피탈 CIO가 이번에 비트코인을 조지는 멘트를 제시한 것도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스틴 본스 CIO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최악의 암호화폐 중 하나다.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개인정보 보호 기능, 확장성이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기술적인 발전이 부족해 유용성이 없는 순전히 투기성 자산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경제성도 약한데 불확실한 한정된 발행량이라는 점만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이더리움의 포스트 머지, 아발란체, 니어, 엘론드 등과 경쟁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견 비트코인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런시가 아니라 에셋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부분으로 해석할 여지도 담겨 있는 그런 멘트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이 금의 역사적 발저치를 따라서 대규모 랠리를 촉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머튼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황폐화시키면서 사람들이 달러 등 명목화폐에 신음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금에서 일어난 일처럼 자본을 비트코인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결국 10만 달러 이상의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다만 비트코인이 대규모 랠리를 벌이기 전에 80% 수준의 큰 폭의 하락을 겪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의 비전과 가능성을 워낙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장을 버텨낼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양전될 것이다, 이런 나름의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시장에 투자자로 들어올 때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꽤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 상황 꽤 어렵지만 이럴 때 투자자로서의 나의 신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 소식들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